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억울하게 잘리는 순간 오히려 전화기가 불이 나는 상황. 11년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날, 이 남자의 휴대폰에는 7개 회사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로 와주십시오. 그것도 현재 연봉보다 최소 40% 높은 조건으로. 내보내려는 회사 하나, 데려가려는 회사 7.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남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직 신청하겠습니다. 억울해서요? 아닙니다. 무서워서요? 전혀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려는 회사가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도록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완벽한 계획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강도연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11년 그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첫 출근을 한 날로부터 꼭 11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사무실 공기의 밀도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의 공기는 칼날 같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심재원 과장이 커피 머신 앞에서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팀원 중 막내인 이지아는 모니터 화면 속으로 얼굴을 쳐박았다. 강도연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책상을 향해 걷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색 봉투. 회사 로고가 찍힌. 두께가 얄팍한. 그는 봉투를 들어 가볍게 흔들어 봤다. 서류 1장. 많아야 2장. 그는 재킷을 의자에 걸고 봉투를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권고사직 통보서라는 제목이 활자로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깔끔하게 정렬된 문장들이 그의 11년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옆자리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심재원 과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피했다. 저 인간이 왜 웃지? 그 미소가 무섭기까지 했다. 강도연의 미소는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고 체념의 미소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도착했을 때 짓는 준비된 자의 미소였다. 강도연 전무. 아니, 지금은 그냥 강도연. 그는 11년 전 이 회사에 대리로 입사했다. 동종업계 최고 연봉을 포기하고 이 회사의 가능성을 믿고 왔다. 처음 3년은 혹독했다. 당시 사장이었던 최병태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독립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말이 항상 맞았다. 최병태 사장은 그런 부하 직원을 견디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강도연을 필요로 했다. 그가 없으면 영업팀이 무너졌고 그가 없으면 신규 프로젝트가 표류했으며 그가 없으면 핵심 거래처가 계약을 재고했다. 회사는 강도현이라는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경영진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인정하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했으니까. 5년 전 최병태 사장이 물러나고 새 대표이사 박성훈이 취임했을 때 강도연은 마침내 전무로 승진했다. 박성훈 대표는 강도연의 능력을 알아봤고 그를 회사의 중심에 세웠다. 그 3년이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기였다. 매출은 2배가 됐고 주요 거래처는 3배로 늘었으며 직원 수는 68명에서 143명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2년 전 박성훈 대표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물러났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최병태 사장의 아들 최준혁이었다. 강도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알았다. 2년 뒤 오늘 이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봉투를 가지런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오전 10시. 인사팀장 유재호가 그의 자리로 왔다. 강 전무님 잠시 면담을. 알고 있어요. 강도연은 유재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다.
지금은 바빠서요. 오후 2시에 봅시다. 유재호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의 등 뒤에서 강도연은 계속 타이핑을 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파일들을 열고 숫자들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작성했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줄에서 강도연을 본 동료들은 하나같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는 식판을 들고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가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 이상혁 에이스 헤드 헌팅. 강도연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강 전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전무님께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 가능합니다. 이상혁이 잠시 침묵했다. 강도연의 대답이 너무 즉각적이었다. 아, 네. 그러면 6시 강남역 근처로 잡아주세요. 전화를 끄는 강도연은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다시 그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은 지금부터였다. 오후 2시 인사팀장 유재호와의 면담 자리. 유재호 옆에는 법무팀 이과장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최준혁 대표가 자리했다. 최준혁은 36살.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라 아버지의 적을 지우려는 그 전형적인 2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도연은 그 앞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셨습니까? 최준혁이 먼저 말을 열었다. 딱딱한 목소리였다. 강 전무님 아시다시피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이요? 강도연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끊었다. 전무 직급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적으로 그 용어가 이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최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옆에 앉은 법무팀 이과장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강 전무님께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저는 지금 제 권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대표님? 최준혁이 입술을 굳혔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면담이 아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준혁 대표는 강도연의 눈을 마주보면서 처음으로 이 남자를 다시 봤다. 아버지가 평생 견제해온 사람. 아버지의 재임 시절 내내 회사의 실질적 엔진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고도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사람. 강 전무님. 최준혁은 목소리를 낮췄다. 협박도 도 아닌 거래의 어조였다. 우리가 이걸 굳이 법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조건으로 마무리하면. 합리적인 조건. 강도현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마치 음미하듯.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조건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재호 인사팀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치 급여. 업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다. 강도연은 서류를 한번 흘낏 보고는 테이블 위에 도로 밀어놓았다. 11년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이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요. 그 11년 동안 제가 만들어낸 거래처 중 현재 활성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47곳입니다. 그리고 그 47곳 중 33곳의 담당자는 저와 개인적인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방안이 조용해졌다. 강도연은 계속했다. 저를 내보내는 건 대표님의 권한입니다.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내보내는 것이 이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준혁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인 리듬. 그는 아버지에게 들어왔다. 강도연은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쉽게 자르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준혁은 밀어붙였다.
취임 첫 해부터 강도현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매번 최준혁은 강도현의 논리에 밀렸다. 그 굴욕이 2년간 쌓여 있었다. 강 전무. 최준혁이 처음으로 직함 없이 불렀다. 의도적인 격하였다. 당신이 이 회사를 협박하는 겁니까? 강도현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협박이라고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법무팀 이 과장이 긴장했다. 유재호가 침을 삼켰다. 대표님, 협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협박으로 들린다면. 강도현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 감각으로 회사를 경영하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잡을 수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최준혁은 그 닫힌 문을 오래 바라봤다. 팀장. 그가 유재호를 불렀다. 저 사람이 나간 뒤에 거래처 이탈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법무랑 같이 검토해봐요. 유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검토할 것도 없이 이미 결과는 보였다. 강도현 없는 이 회사가 그 33개 거래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상혁 헤드헌터는 강도현을 보자마자 뭔가 낌새를 챘다. 평소에도 여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에너지였다. 마치 오래 조여있던 스프링이 풀리려는 순간의 긴장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서린 얼굴이랄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혁이 물었다. 강도현은 와인 잔을 들며 담담하게 답했다.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이상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수용하셨습니까? 아직이요. 그러면 이야기부터 듣죠.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까? 이상혁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5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국내 동종업계 1위 기업, 중견 제조업체 2곳, 그리고 강도현이 잠시 멈춘 이름. 업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 5곳이 모두 강 전무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강도현이 5개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업계 1위는 그가 지난 5년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상대해온 회사였다. 그 회사의 임원이 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연봉 조건은 가장 낮은 곳이 현재보다 40% 업입니다. 강도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가장 높은 곳은? 이상혁이 숫자를 말했다. 강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숫자는 그가 11년 동안 이 회사에서 받은 연봉을 모두 합쳐도 닿을까 말까 한 액수의 몇 배였다. 추가로 2곳에서 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상혁이 덧붙였다. 총 7곳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현은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다가 다시 이상혁을 바라봤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시점에? 이상혁이 미소를 지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강 전무님이 현 대표와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나를 내보내려고 2년을 준비한 최준혁과 나를 데려가려고 2년을 기다린 7개의 회사.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치 있는 사람을 없애려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 그리고 강도현은 지금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다. 수요일 오전. 강도현의 휴대폰에는 밤새 3통의 문자가 더 와 있었다. 이상혁이 예고한 2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것도 모자라 또 한 곳이 추가됐다. 총 7곳. 이상혁의 예측이 정확했다.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메시지들을 읽었다. 각각의 문자에는 조심스럽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가능하시다면 조만간 비공개로 만남을 원합니다. 임원진과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연락하고 싶다는 대표가 2명이나 됐다. 강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하늘. 아직 차갑지만 맑았다. 11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회사의 이름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금 7개의 회사가 그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강도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봉투는 여전히 그의 서랍 속에 있었고 그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왜? 그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끝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전 10시 강도연은 자신의 팀원들을 하나씩 불렀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그냥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복도 끝 창가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팀원은 5명이었다. 막내 이지아, 4년차 박태진, 7년차 홍승우, 차장급 정민성,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태구 부장. 그는 각자에게 물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불안한 게 뭔지. 이태구 부장은 말했다. 전무님이 나가시면 우리 팀은. 그 얘기 말고요. 강도연이 조용히 끊었다. 부장님 개인 얘기 해주세요. 이태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저는 솔직히 이 회사 말고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나이도 있고. 왜요? 제가 여기서 한 게 전부 전무님 덕에 된 거라서. 제 능력인지 몰라서요. 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구 부장님이 작년에 끌고 간 A사 프로젝트, 저 그때 아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태구가 눈을 깜빡였다. 그때 제가 없는 동안 부장님이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부장님 실력입니다. 이태구의 눈이 약간 붉어졌다. 강도연은 거기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저 다음 팀원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5명 모두와 이야기를 마친 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열었다. 그리고 팀원 각자의 성과를 정리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숫자와 사례들로 가득 찬 문서. 그것은 그들 각자가 혼자 해낸 일들의 목록이었다. 강도현의 이름이 붙지 않은 것들. 그들이 다음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무기였다. 오후에는 거래처 담당자 3명에게 전화를 했다. 사적인 통화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안부였다. 업무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상대방이 먼저 물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까 누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강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걱정 마세요. 어떻게 되든 저는 잘 될 겁니다. 강 전무님이 나가시면 저희는 그 회사랑 계속 일하셔도 됩니다. 이태구 부장님 있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나기 전에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신 없이도 작동하도록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 떠나는 자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날 늦은 오후 최준혁 대표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께서 다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도연은 달력을 봤다. 금요일 오전 10시.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대표님께서 내일 오전이 좋으시다고.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목요일. 이상혁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낮 시간 조용한 카페였다. 7군데 다 확인했습니다. 이상혁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연봉, 포지션, 인센티브 구조, 스톡옵션 유무까지 정리했어요. 보시겠습니까? 강도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떤 숫자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높았고 어떤 자리는 연봉보다 권한이 더 매력적이었다. 이 중에서 전무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곳은요? 강도연은 화면을 잠시 보다가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가장 작은 회사. 연봉 조건도 7 중 3번째 수준이었다. 이상혁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여기를요? 왜요?
여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강도현이 잠시 멈췄다. 지금 이 회사가 공략하려는 거래처 리스트 알고 있습니다. 그중 12곳이 제 인맥이에요. 이상혁이 눈을 크게 떴다. 12곳이요? 어제 3곳에 전화했을 때 확인했습니다. 다들 환영한다고 했어요. 이상혁은 잠시 강도현을 바라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지금 새 직장을 고르는 게 아니었다.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다. 어디로 가면 자신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지, 어디서 시작하면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러면 이 회사의 조건 협상을 시작하면 되겠군요. 아직입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금요일에 현 회사 대표를 한 번 더 만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왜요? 어차피 나오실 거잖아요. 강도현은 커피를 마셨다. 상대방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결과에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상혁은 그 말의 의미를 한참 후에야 이해했다. 강도현은 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적이 스스로 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식을 원했다. 금요일 오전 9시 50분. 강도현은 회사 로비에 들어서며 경비원 최 씨와 눈인사를 나눴다. 15년 경력의 최 씨는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봐온 사람이었다. 그는 강도현을 보며 평소보다 한 박자 길게 고개를 숙였다.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도현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짙은 네이비 수트, 흰 셔츠, 와인 레드 넥타이. 오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사람처럼 차려입었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처럼. 10층. 문이 열렸다. 비서 박소연이 그를 맞이했다. 박소연은 최준혁 대표가 취임하면서 데려온 사람이었다. 전임 대표인 박성훈 시절부터 있던 이전 비서는 최준혁 취임 2개월 만에 자진 퇴사했다. 박소연은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강도현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다. 이 회사의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소연이 안내했다. 알겠습니다. 강도현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준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그의 뒤에 펼쳐져 있었다. 영화 같은 구도였지만 그 구도를 의도한 최준혁의 심리가 강도현의 눈에는 그대로 보였다.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 압도하고 싶은 것. 앉으세요. 최준혁이 먼저 말했다. 강도현은 앉지 않았다. 창가로 걸어가서 최준혁 옆에 서서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나란히 서서 같은 풍경을 보는 두 남자. 누가 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구도. 좋은 전망이네요. 강도현이 먼저 말했다. 최준혁이 미세하게 당황했다. 그는 이 상황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도현 씨. 최준혁이 이름을 불렀다. 직함도 없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러죠. 당신이 이 회사에 기여한 것 나도 압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입니까? 최준혁이 강도현을 보았다. 그 눈이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랑은 일을 못하겠어요. 당신이 있으면 내가 대표 같지가 않아요. 강도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솔직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조건 좀 더 맞춰줄게요. 지난번 제안에서 2달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정리합시다. 2달 추가. 8개월치. 여전히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강도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조건 협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하러 왔습니다. 뭘요? 강도현이 최준혁을 돌아봤다. 대표님이 이게 최선인지. 최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를 내보내는 게 최선의 결정인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강도연은 그 빠름 속에서 불안을 읽었다. 확신한다면 그 대답이 저렇게 즉각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잠깐 생각하는 척한다. 좋습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권고 사직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당신 지금,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복직 신청을 하겠습니다. 복직. 그 단어가 방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복직이요? 네. 복직이요. 강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위협이었다. 당신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최준혁은 강도현을 오래 바라봤다. 이 남자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 강도현의 해고 사유는 취약했다. 구조조정이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타깃이라는 것이 문서 곳곳에서 보였다. 복직이 이루어진다면 최준혁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건을 더 얘기하죠. 강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조건이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어떤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원하는 겁니까? 강도현은 대표실 한가운데 있는 긴 회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최준혁에게 눈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얘기합시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 최준혁이 자신의 대표실에서 강도현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받고 걸어가서 앉았다. 나중에 법무팀 이 과장이 그 장면을 박소연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순간 이미 끝났네요. 대표실 회의 테이블. 강도현이 먼저 말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대표님이 실패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오래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만, 강도현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나가든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11년의 기여가 8개월치 월급으로 정리되는 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방식의 문제입니다. 최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인가? 명예퇴직의 형식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인가? 구체적으로 뭘 원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첫째,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 공로금 명목으로 연봉의 2배를 추가합니다.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11년에 대한 합당한 평가입니다. 최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둘째, 고문 계약입니다. 6개월간 파트타임 고문 자격으로 기존 거래처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월 고물료를 받으면서요. 이건 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나가는 것보다. 셋째는요? 최준혁이 빠르게 끊었다. 첫째와 둘째가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오히려 긴장이 됐다. 세 번째가 어디서 칼날이 나올지 몰랐다. 셋째, 제 팀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직급과 연봉을 재심사해 주세요. 최준혁이 눈을 깜빡였다. 팀원들이요? 네. 저와 일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그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들이 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대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최준혁은 강도현을 바라봤다. 이 사람의 요구 목록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항목이 세 번째였다. 팀원 몇 명의 연봉 재심사.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었다. 본인 것보다 팀원들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 건 이미 해결됩니다. 강도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최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이미 다른 곳이 있다는 뜻이었다. 협상 카드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예스에 가장 가까운 노였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긍정적인 답이 없으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는 재킷을 입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췄다. 대표님. 네. 아버님이 저를 경계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준혁이 굳었다.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아마 이런 말씀은 하셨을 겁니다. 강도연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최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침묵. 강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은 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혔다. 최준혁은 오래 그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맨 아래 칸을 뒤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취임 전날 아버지가 직접 건네준 것이었다. 메모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도연은 적으로 만들지 마라. 최준혁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날 오후 법무팀 이 과장이 조용히 인사팀장 유재호를 찾아왔다. 팀장님, 강 전무님 요구사항 검토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한 거래처 이탈 리스크를 생각하면 6개월 고문 계약은 오히려 이득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팀원 처우 개선은 솔직히 우리가 미루고 있던 거라서요. 유재호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겠네요. 네. 근데 팀장님. 법무 이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판단하기엔요, 강 전무님은 이미 나갈 곳을 정해두고 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호가 눈을 찌푸렸다. 그러면 왜 협상을? 자기가 나간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과장이 복도 쪽을 흘깃봤다. 적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잘못됐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유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강도연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무언가를 다 정리한 사람의 걸음이었다. 토요일 오전. 강도연은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9시가 다 돼서 눈을 떴고 커피를 내리면서 베란다 문을 열었다. 봄의 초입이었다. 아직 차갑지만 햇살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밖을 바라봤다. 지난 한 주를 생각했다. 권고사직 봉투 면담 헤드헌터 7개의 제안, 그리고 대표와의 마지막 협상.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주일이었다. 그러나 강도연의 내면에는 이상하게도 파란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11년을 다닌 직장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왜 흔들리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날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최준혁이 취임한 날부터 그는 조용히 준비해왔다. 인맥을 정리하고 성과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더 개인적으로 다졌다. 놀라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회사에 맡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를 회사 명함에 위탁한다. 이 회사 전무라는 직함이 자신의 무게라고 믿는다. 그 명함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강도연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명함은 표지일 뿐이고 책의 내용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오전 11시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대학 선배 김기현.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접촉이 뜸했던 이유는 딱히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일에 바빴기 때문이었다. 야, 도연아. 오랜만이다. 전화를 받은 기현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선배, 밥 한 번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일 있냐? 그냥요.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기현이 웃었다. 야, 너 그냥 전화하는 타입이 아닌 거 내가 알잖아. 뭔 일 있는 거지?
강도현도 웃었다. 회사 나옵니다. 곧. 진짜? 권고야 자진이야? 권고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야, 이거 잘 됐다. 사실 나 내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근데 감히 말 못 꺼냈어. 회사 다니는 동안은. 강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기현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어디서 봐요? 이번 주 일요일 어때? 우리 동네 국밥집. 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현은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세상이 좁은 것 같아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든 일이 만들어진다. 그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운동을 했다. 집 근처 헬스장. 1시간 반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였다.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강도현은 격렬한 상황 속에서도 몸의 루틴을 잃지 않는 타입이었다.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도 덜 흔들렸다. 저녁에는 혼자 근처 일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오마카세 코스는 아니었다. 그냥 조용한 동네 일식집. 카운터 자리에 앉아 주방장이 준비하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먹었다. 식사를 하다 보니 옆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았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차림새였는데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강도현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강 전무님 아니세요? 강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네, 맞는데요. 저 비사 최명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시프로젝트 미팅에서 뵌 적이 있어요. 강도현이 생각해봤다. 기억이 흐릿하게 났다. 네, 기억납니다.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때 전무님 협상 방식을요.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되셨습니까? 덕분에요.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거창하지 않은 대화였다. 일 얘기, 사는 얘기. 최명준은 맥주를 한 잔 더 시키면서 물었다. 혹시 이직 생각 있으세요? 강도현이 웃었다. 왜요? 저희 쪽 대표님이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비공개로. 강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비사요? 네. 비사는 이상혁이 제시한 7곳 목록에 없던 회사였다. 즉 8번째였다. 연락처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아직도 권고사직 봉투에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7곳 이제 8곳의 제안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11년의 결과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강도현은 그 두 가지 모두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이것이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이동을 위한 신호였다. 두 번째 월요일. 강도현은 오전 8시 정각에 출근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다. 사무실엔 청소 직원들과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는 이태구 부장만 있었다. 이태구가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전무님 일찍 오셨네요. 잠이 빨리 깼어요. 강도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태구가 커피를 들고 왔다. 마실 것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구가 자리에 가지 않고 서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도현이 먼저 물었다. 지난주에 전무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요. 네. A사 프로젝트 얘기요. 그거. 사실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무님이 기반을 다 닦아 놓으셔서 제가 그냥 따라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강도현이 이태구를 봤다. 그 프로젝트 초반에 A사 담당 이사가 딴 회사로 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부장님이 그 이사 집 앞에서 2시간 기다렸다는 거 저 나중에 들었어요. 이태구가 눈을 피했다. 그건 그냥 제가 불안해서 한 거죠.
그 불안함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라면 아팠을 때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이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무님. 네. 나가시면 안 됩니까? 강도연은 그 질문을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들으니 잠깐 무거웠다. 저는 어디서든 일을 합니다. 부장님은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장님. 강도연이 낮게 말했다. 제가 없어도 됩니다. 진심으로요. 이태구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잡혀 있었다. 강도연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최준혁 대표가 직접 소집한 전체 임원 회의였다. 모든 임원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최준혁이 들어왔다. 그는 강도현을 보며 짧게 눈인사를 했다. 강도현도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최준혁이 말했다. 첫 번째, 2분기 목표치 조정건입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회의는 30분간 진행됐다. 강도현은 필요한 발언만 했다. 짧고 명확하게. 감정이 없었다. 이미 그는 이 회의실이 자신의 공간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받아들임이 포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다. 회의가 끝난 뒤 최준혁이 강도현에게 다가왔다. 잠깐 얘기 될까요? 네. 두 사람은 회의실 한쪽에 남았다. 다른 임원들이 나갔다. 최준혁이 낮게 말했다. 생각해봤습니다. 조건. 강도현이 기다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특별 공로금과 고문 계약. 세 번째는요? 최준혁이 잠시 멈췄다. 팀원 처우건은 일부만요. 전부 다 하기엔 지금 예산 상황이. 강도현이 생각했다. 누구를요? 이태구 부장하고 정민성 차장. 박태진, 이지아는요? 그 둘은 아직 연차가. 이지아는 작년에 단독으로 F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계약 규모가 이 회사 연매출의 3%입니다. 연차가 뭐가 상관이에요? 최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박태진은 이번 달 내로 나갑니다. 제가 안 나가도요. 이미 다른 곳에서 제안을 받아놨어요. 대표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최준혁이 눈을 찌푸렸다. 그것은 모르는 정보였다. 그러면 이지아만. 3명입니다. 이태구, 정민성, 이지아. 박태진은 제가 따로 말해두겠습니다. 최준혁이 강도현을 봤다. 당신은 왜 자기보다 남 걱정을 더합니까? 강도현이 대답했다. 제 자리는 이미 보장됩니다. 남은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뿐이에요. 최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3명 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또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최준혁이 기다렸다. 이태구 부장 전화 간 뒤에 잘 써주세요.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최준혁은 그 말이 협상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협상이 마무리된 날 저녁. 강도현은 이상혁에게 연락했다. 결정했습니다. 이상혁이 기다렸다. 스타트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짧은 침묵.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곳도 규모가 큰 곳도 아니잖아요.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강도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이미 완성된 조직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그 회사에서 성장할 여지가 가장 큽니다. 연봉 차이가 꽤 납니다만 연봉은 제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거기서 이상혁이 웃었다. 그 말 처음엔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강 전무님이 하면 안 그렇게 들리네요. 강도현도 웃었다. 연결해 주세요. 이번 주 중으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현은 노트에 무언가를 썼다. 새 직장에서 첫 90일 계획이었다. 첫 달에 만날 사람들, 파악해야 할 구조,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 그는 새 조직에 들어갈 때마다 이 노트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첫인상을 주는 것만큼 첫 90일의 행동이 그 조직에서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요일, 현 회사에서의 마지막 주간 보고. 강도연은 평소처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숫자들이 정확했고 분석이 명료했으며 제안이 구체적이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손에서 나온 문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완결돼 있었다. 최준혁의 비서에게서 메일이 왔다. 공로금 및 고문 계약 관련 법무 검토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다. 서류 서명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 강도연은 다음 주 화요일로 회신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발신자 최병태. 강도연은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다. 최준혁의 아버지. 전임 사장. 받았다. 강전무. 최병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짧은 침묵. 내가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냥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미안해. 강도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재임 시절에 자네를 많이 힘들게 했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있다 보니. 자네가 옳은 게 보일수록 더 견제하게 되더라고. 준혁이도 마찬가지야. 그 애한테도 말했는데 그 애는 아비보다 더 어리석게 굴었어. 미안하게 됐어. 강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럴 리가. 진심입니다. 사장님이 힘들게 한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이만큼 단단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최병태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을 믿기 어렵지만 자네가 하면 믿겠어. 좋은 곳 가십니까? 들었어? 업계가 좁으니까요. 그래. 잘 되면 좋겠다. 자네. 사장님도요. 전화가 끊겼다. 강도연은 한동안 그 전화기를 보았다. 11년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마지막엔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인간이란 참으로 복잡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 목요일 오후 이상혁이 연결해준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한 명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 상대는 32살의 젊은 창업자 임채원이었다. 강도현보다 10살 이상 어렸지만 눈빛이 달랐다. 빠르고 명확하고 겁이 없는 눈. 강 전무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저희 대표가 밤새 못 잤어요. 임채원이 솔직하게 웃었다. 왜요?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딱 그분이라서. 그리고 솔직히 저희 규모에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강도현이 물었다. 저희가 공략하려는 거래처 중에 제가 아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인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임채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희는 강 전무님의 인맥보다 강 전무님을 원하는 겁니다. 인맥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무님이 어떻게 판을 짜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회사를 움직이는지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강도연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저는 가르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도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년 뒤에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합니까? 임채원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업계에서 무시 못하는 회사요. 규모가 아니라 이름 때문에. 강도연은 잠시 그 대답을 음미했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합시다. 고문 계약 서명일 전날. 강도연은 마지막으로 평범한 출근을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일 서류에 서명하고 고문 계약 기간 6개월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이 회사와 관계가 끝난다. 오늘은 그냥 마지막 평범한 하루였다.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셨다.
지하철을 탔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껌을 하나 샀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에 들어섰다. 아무도 몰랐다. 오늘이 그 마지막 보통 날이라는 것을. 그는 하루 종일 일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황을 최대한 정리했다. 인수인계 문서를 업데이트했다. 거래처 관련 주요 연락처와 히스토리를 이태구 부장과 정민성 차장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유 폴더에 올렸다. 점심에 팀 전체가 함께 밥을 먹었다. 강도현이 제안했다. 오늘 제가 삽니다. 팀원들이 어리둥절했다. 그냥요. 오랜만에 같이 먹어요. 그들은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 갔다. 넓지 않은 테이블에 6명이 앉아 고기를 구웠다. 막내 이지아가 고기를 뒤집었고 홍승우가 소주를 따랐으며 이태구가 쌈을 쌌다. 강도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잘 웃었다. 이지아가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전무님 한마디 해주세요. 강도현이 그녀를 봤다. 뭘요? 그냥요. 요즘 회사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 것 같아서요. 강도현은 소주잔을 들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래같이 일했는데 여러분 덕에 제가 편했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는 잠깐 멈췄다. 회사는 떠나도 사람은 안 떠납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지아의 눈이 붉어졌다. 박태진이 고개를 숙였다. 홍승우가 억지로 웃었다. 이태구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오후에 돌아와서 강도현은 자기 책상 위를 정리했다. 개인 물건들이 많지 않았다. 이 사람은 원래 책상에 사적인 것을 많이 두지 않는 타입이었다. 작은 메모지 몇 장, 볼펜 2자루, 낡은 책 1권. 그것이 전부였다. 책 1권은 피터 드러커의 경영론이었다. 입사 첫 해에 사서 11년째 이 책상 위에 있던 책. 그는 그 책을 손에 들고 잠깐 들여다봤다.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 있었다. 빼곡한 메모들. 11년의 흔적. 그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특별히 눈치채지 못하는 평범한 퇴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를 가로질렀다. 경비원 최 씨가 있었다. 퇴근하십니까? 네. 늦지 마세요. 강도현이 멈췄다. 그 말이 15년간 최 씨가 해온 말이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인사.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리 들렸다. 감사합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최 씨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강도현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리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맑고 자유로운. 강도현은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 11년 그리고 걸었다. 다음 날 오전 고문 계약 서명이 끝나고 강도현이 최준혁 대표와 마주했다. 짧은 악수를 나눴다. 최준혁의 손이 먼저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도요. 최준혁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잘 되십시오. 최준혁이 말했다. 대표님도요. 강도현이 말했다. 그것으로 11년이 마무리됐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강도현은 대표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모든 끝은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스타트업 넥스트 게이트 첫 출근일. 강도현은 오전 8시에 도착했다. 새 회사의 사무실은 전 직장과 달랐다. 오래된 빌딩의 7층. 엘리베이터가 느렸고 복도가 좁았으며 사무실 문을 열면 22명의 직원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었다. 전 직장 회의실 하나만 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달랐다. 빨랐다. 시끄러웠다.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다. 임채원이 반겼다. 오셨습니까? 다들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도현이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22명. 평균 나이 30 언저리. 이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될 터였다. 강도현이 앉을 자리는 대표 옆 오픈 책상이었다. 따로 임원실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벽으로 막힌 공간보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공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짐을 풀었다. 가방에서 드러커 책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것 하나였다. 옆자리 젊은 직원이 그 책을 봤다. 드러커요? 요즘도 읽으세요? 계속 읽습니다. 낡았네요. 11년 됐어요. 그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첫 주는 강도현이 말보다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임채원과 대표인 정시윤이 진행하는 회의들을 옆에서 지켜봤다. 팀장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거래처 현황을 파악했다. 조직의 구조를 읽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아직. 정시윤 대표가 어느 날 물었다. 강 전무님, 뭔가 보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네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입니까? 제가 이 회사를 충분히 알았을 때요. 정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시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면 한 달 기다리겠습니다. 강도현은 그 대답이 좋았다. 기다릴 줄 아는 리더. 그것이 정시윤의 강점이었다. 2주 후 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의실에 임채원, 정시윤, 영업팀장 이현수를 불렀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켰다. 한 달치 자료들을 정리한 문서였다. 숫자들로 가득했다. 이 회사의 핵심 문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시장에 알리는 방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영업팀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뛰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현수 영업팀장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시죠? 지금 팀이 공략하는 거래처 리스트 보면 이미 경쟁이 과열된 곳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짜 기회는 강도현이 화면을 넘겼다. 이쪽입니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시장. 임채원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이 시장에 저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현이 말했다. 12군데. 제 인맥입니다. 정시윤이 눈을 빛냈다.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요. 단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회사 이름 전에 강도현 개인으로.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넥스트 게이트를 소개하는 순서로 갑니다. 이현수가 물었다. 그러면 전무님 개인 인맥이 회사에 묶이는 건데 그게 전무님한테 손해 아닙니까? 강도현이 이현수를 봤다. 저는 인맥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인맥은 흘러야 살아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기여한 만큼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제 이익이에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시윤이 말했다. 강 전무님. 네. 이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저녁 강도현은 이상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야말로요. 나중에 업계 뒤집어지는 거 두고 봐야겠습니다. 강도현이 웃으며 폰을 내려놨다. 창밖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터이고 누군가의 전쟁터이며 누군가의 시작이었다. 그는 새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썼다. 대1. 강도현이 넥스트 게이트에 합류한 지 2달째. 전 직장 최준혁 대표 쪽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문이었다. 강도현의 거래처 관리를 이어받은 이태구 부장이 분투하고 있다는 것. 강도현이 직접 신뢰로 엮어놓은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재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연락해오고 있다는 것. 강도현이 6개월 고문 계약으로 자리를 잡아두긴 했지만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인간관계는 서류로 이전되지 않는다. 강도현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태구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다. 전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D사 담당 이사가 재계약 조건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2번 만났는데 감이 안 좋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그 이사 취미가 등산입니다. 다음 주말 북한산 코스 제안해보세요. 비즈니스 얘기 전에 사람 얘기 먼저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산 브랜드도 알아가서요. 이태구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오래 봤으니까요. 가보세요. 될 겁니다. 일주일 뒤 이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연은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태구가 됐다는 것은 이태구가 한 것이었다. 등산 제안도 대화도 마무리도 그가 한 것이었다. 강도연은 실마리만 줬을 뿐이었다. 그것이 진짜 인수인계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3주 후 더 큰 소식이 왔다. 전 직장의 핵심 거래처 중 하나인 지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지사는 강도연이 가장 공들여 관계를 맺어온 곳이었다. 단순히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업계의 기준점이 되는 회사였다. 지사와의 계약을 잃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전 직장의 타격이 컸다. 강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 계약이 왜 끊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지사 담당 이사 박진호는 강도현과 개인적으로 가까웠다. 강도현이 나간 이후 회사와의 관계가 급격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최준혁 대표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진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 전무님, 아시죠? 들었습니다. 저희로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간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강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해합니다. 박 이사님 결정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죄송하네요. 죄송할 것 없습니다. 일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강도현이 잠깐 멈췄다. 새 회사에 있습니다. 넥스트 게이트라는 곳이에요. 거기 어떻습니까? 빠르고 재밌습니다. 한번 들러도 될까요? 강도연은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연은 정시윤 대표에게 말했다. 조만간 지사 쪽에서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시윤이 눈을 빛냈다. 지사요? 업계에서 그 회사면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비스 중에 그쪽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언제쯤이죠? 한 달 안. 그 예상은 정확했다. 3주 후 박진호 이사가 팀원 2명을 데리고 넥스트 게이트를 방문했다. 강도연이 직접 사무실을 안내했다. 소개보다는 대화였다. 22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향하는지를 박진호 이사가 직접 느끼도록 했다. 3시간의 미팅 후 박진호 이사가 나가면서 강도연에게 말했다. 좋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저희 쪽 임원들이랑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임채원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강도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분 지사 이사죠? 네. 저희가 공략하려 했던 회사인데 그쪽에서 먼저 온 겁니까? 그렇게 됐네요. 임채원이 웃었다. 강 전무님 무섭습니다. 강도현도 웃었다. 무섭긴요. 그냥 사람을 오래 봐온 겁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의 전 직장에서는 최준혁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사 이탈권을 포함해서 최근의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도연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판 위에 있었다. 그 판은 앞을 향하고 있었다. 강도현이 넥스트 게이트에 합류한 지 6개월. 전 직장 고문 계약 기간도 이제 끝이 났다. 완전한 분리. 그 6개월 동안 강도연은 2가지 역할을 병행했다. 넥스트 게이트에서는 새 판을 짰고 전 직장에는 책임 있는 마무리를 도왔다. 2 역할 모두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업계가 술렁이고 있었다. 넥스트 게이트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0% 성장. 신규 거래처 19곳 확보.
업계 주요 매체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 기업으로 선정됐다. 강도현이 합류하기 전과 후가 숫자로 너무 명확하게 나뉘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전 직장의 임원회의. 최준혁은 넥스트게이트의 실적 자료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왼편에 앉은 유재호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강 전무님이 거기서 그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어요. 최준혁이 짧게 말했다. 네. 그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유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준혁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이 회사에서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최준혁의 말이었다. 틀린 게 뭐가 있으십니까? 법무 이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도현이라는 사람을 내보낸 것, 그리고 내보내는 방식. 방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회사를 나가면서도 이 회사가 괜찮도록 마무리하고 나갔어요. 자기 팀원들 처우도 요구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했고 고문 계약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보낸 이유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였습니다. 유재호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게 최악의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의 인사 결정은 이 기준으로 다시 세웁시다. 불편하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지 아닌지로. 그것이 최준혁이 강도현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업료는 회사의 성장 기회 6개월과 핵심 거래처 한 곳이었다. 넥스트게이트 어느 아침. 강도현은 여전히 가장 일찍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오픈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막내 직원 윤채린이 옆에 앉았다. 입사 3개월 차. 이 회사에서 가장 어린 25살. 전무님.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하세요. 윤채린이 잠깐 망설였다. 전무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강도현이 그녀를 봤다.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저는 좀 힘들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근데 전무님은 뭔 일이 있어도 표정이 안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채린 씨, 저도 흔들립니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흔들려요. 다만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것과 흔들려도 다시 서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강도현이 잠깐 창밖을 봤다. 준비요. 평소에 준비를 해두면 흔들렸을 때 잡을 것이 있어요. 준비 없이 흔들리면 잡을 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고. 준비가 뭔데요? 여러 가지예요. 인맥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윤채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요? 강도현이 그녀를 봤다. 센스 있네요. 윤채린이 웃었다. 저도 나중에 전무님처럼 되고 싶어요. 채린 씨처럼 되세요. 네? 저처럼 되려고 하면 저밖에 안 돼요. 채린 씨처럼 되면 채린 씨만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말이 윤채린에게는 한동안 남았다. 그날 오후 이상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전무님 아시겠지만 넥스트게이트 실적 발표 이후로 연락이 엄청 많이 옵니다. 거기서요? 스카우트 제안이요. 이번엔 예전 7곳 중 2곳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새로운 곳도 3곳입니다. 강도현이 잠깐 침묵했다. 이상혁 씨.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겠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으며 강도현은 생각했다.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사람은 정작 가장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실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불러줄 때마다 움직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인기였다. 그 차이를 강도현은 잘 알고 있었다. 퇴근 무렵 정시윤 대표가 강도현의 책상에 왔다. 저녁 같이 드실까요? 채원이랑 셋이서요. 좋습니다. 세 사람이 회사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특별한 주제가 없는 저녁이었다. 이 회사 얘기, 업계 얘기, 각자의 취향 얘기.
정시윤이 밥을 먹다가 말했다. 전무님 진짜 잘 오셨어요. 강도현이 웃었다. 저도요. 아니, 진심으로요. 전무님 오시기 전에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매출은 안 오르는데 팀은 지쳐가고 내가 뭘 모르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보여요. 뭘 해야 하는지가. 임채원이 말했다. 저는요, 강 전무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싶은 게 계속 있어요. 뭐가요? 남을 안 짓밟는다는 거요. 경쟁자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더 잘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 강도현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만든 원칙이었다. 오래전 아직 젊었을 때 이해했던 것. 상대를 망하게 하는 에너지와 자신이 성장하는 에너지는 같은 크기의 에너지인데 전자는 사라지고 후자는 남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성장에 에너지를 썼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골목을 걷는데 임채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전무님, 저 처음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뭐요? 어떻게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받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으셨어요? 보통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강도현이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 서울 하늘에서 별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있었다. 무너지려면 서 있을 게 없을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회사 전무이기 전에 강도현이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져도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임채원이 그 말을 조용히 씹었다. 정시윤이 말했다. 강 전무님 같은 사람을 내보낸 전 직장이 진짜 최악의 수를 두신 거네요. 강도현이 웃었다. 그건 모릅니다. 그 선택 덕에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세 사람이 걸었다. 밤의 골목. 작은 빛들. 강도현은 생각했다. 11년 전 이 도시에서 뭔가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을 때의 자신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증명은 됐는가? 됐다. 그러나 증명이 끝이 아니었다. 증명된 다음에 또 시작이 있었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시작이. 그것이 실력 있는 사람의 삶이었다. 끝이 없는 시작들. 강도현은 가방을 고쳐맸다. 내일 또 출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다. 그러나 강도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잘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권고사직은 해고장이 아니라 출발 신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이 억울함을 아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